수업과 다음 주에는 김상덕 박사님께서 고통과 공감, 그 다음에 고통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타인의 고통을 재현하는, 특히 사진 매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의 작업 속에서 적용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덕 박사님은 보스턴 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에서 목회학과 신학 석사를 하시고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로 PhD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논문은 주로 사진과 평화학을 중심으로 광주 항쟁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셨고 올해 귀국을 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기 잘 들리나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저는 소개받은 김상덕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되는지 여러 번 묻고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는 저도 기독교인, 이래봬도 기독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술에 관심이 많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술가 아내와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격이 된다 하셔서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에서 얼마나 많이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는 아마 조금 이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제가 공부해온 배경이 신학 배경이고 신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듣는 어떤 뭐라 그러죠?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하시는 성경 신학이나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매우 좀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독교 윤리 중에서도 평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근데 평화학도 이제 신학에서 가장 끝에 있는데 그 평화학이라는 주제를 이제 예술 미디어나 미디어 아트나 같은 그런 매체랑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미국에서 공부를 6년 하다가 박사과정 진학을 할 때 이런 관심사를, 평화와 예술과 신학과 이런 관심사를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미국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까지 이제 찾다가 두들겨서 에딘버러라는 영국 위쪽 북쪽에 있는 도시까지 가게 된 거고요. 가서도 최근에까지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공신학과 평화학이라는 어떤 사회과학과 또 사진과 같은 이제 예술 매체를 연결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이게 맞는지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 이런 글을 쓰면서 항상 꿈꾸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예술가들과 작가분들과 혹은 아티스트들 어떤 모양으로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평화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청어람이라는 곳에 이제 갔다가 이용배 교수님 만나고 창창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용배 교수님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했을 때 딱 여기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예술의 공적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그럼 저 좀 이렇게 가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번 강의는 뭘 여러분에게 특별한 새로운 게 있을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고 만나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바라기는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평이한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예술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술이 가진 힘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아까 무기능성의 기능성 역할이라고도 하셨는데 이제 무기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것은 제 생각에는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침투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저변들을 장기적이고 멀지만 이게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만나고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한 사회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화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피스 키핑이 있고 두 번째는 피스 메이킹이 있고 세 번째는 피스 빌딩이 있어요. 근데 피스 키핑이라는 건 뭐냐면 평화 유지군 같은 거예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무력을 투입시켜서라도 싸움을 말리는 걸 말해요. 두 번째는 피스 메이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두 정상 간에 이제 요즘 이제 남북 간의 한반도가 평화 모드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게 남북 간의 대통령이 만나 손 한 번 잡으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고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그렇게 막 이렇게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내 책상에 지금 스위치가 있다. 나 힘이 세다. 우리 거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만나가지고 막 포옹을 하고 이게 이제 피스 메이킹, 그러니까 윗사람, 어떤 엘리트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통적인 방식의 평화 조약 혹은 평화 유지였는데 이런 것들은 위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모든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원트랙이라고 하면 이어서 투트랙, 멀티트랙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들이 있고 외교가 있고 바뀌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스 빌딩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흔히 말하면 여러 분야,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들, 평화의 집이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지어져 올라간다라는 개념에서 피스 빌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에서 여태까지 논의가 되어 오는데 가장 최근에는 예술이나 미디어나 이런 어떤 이런 매체들, 장르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 처음에 할 건데 이제 이후로는 얘기 안 할 건데요. 법학계에서는 이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전환기적 정의 이런 건데요. 아무리 그 시대가 이제 어떤 사법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촛불 심판 이런 말도 표현도 쓰는데 그런 걸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쳐도 그리고 벌 받을 사람이 바꾼다고 쳐도 그게 정의가 이루어졌냐라고 보질 않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정의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정의의 개념을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주항쟁을 주로 다뤘는데 광주항쟁의 법적인 개념은 뭐죠? 전두환과 노태우가 심판을 받았고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진 건데 일반 이제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어떻게 느끼죠?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전환기적 정의,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민 혹은 시민 사회의 인식의 전환 혹은 생각의 전환, 시민의식 자체가 바뀌고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을 것 같은 법학자들이 컨퍼런스를 열어요. 유럽에서 열고 미국에서 열고. 그래서 초대를 하는데 누굴 초대하냐면 예술가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독일에 있는 마부르크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 70명, 100명 정도 되는 컨퍼런스에서 한 3분의 2, 4분의 3 넘는 숫자의 발표자가 다 예술가, 음악가, 영화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왔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배우러 온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 그 힘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라는 니콜라 월터 스토프 그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기독교일 때, 가장 기독교적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world formative라고 그랬거든요. 세계 형성적.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기독교인 역할을 제대로 할 때라는 건 그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바꿔가는 힘이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개념이 사실은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개념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문화적인 변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빌딩이라는 아주 최근의 학문 분야에서도, 그리고 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문화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심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술이나 어떤 매체를 연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박사 진학할 즈음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할 때 저희 와이프가 소개해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잔 손택의 사진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건데, 이미지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라고 해서 사진과 평화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엮어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 6년 지나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고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고통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할 건데, 다 제 논문의 챕터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봐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유롭게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미지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하시니까 한 아이가 있고요. 클로즈업 사진이고 흑백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어떤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의 사진을 들고 있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사진이 워낙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5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인데, 눈빛이 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라기보다는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표정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입 턱이나 입 이쪽 부분을 이제 그 사진 액자에다 이제 걸태워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사진은 우리 다 알다시피 영정사진이라고 보통 하는데, 영정사진을 기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사진은 한 사람의 두 얼굴이 있는 거죠. 한 얼굴은 살아있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뭔가 초점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 속에 있는 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굉장히 또렷하고 앞을 응시하고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인데, 사실은 죽은 사람의 사진이고, 굉장히 묘한 어떤 대비도 이루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처음 보는 분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은 좀 징그럽지만 혈혈이 낭자하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상태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부상을 입고 있는 거고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고, 이게 눈이 떠져 있는 건지 지금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떤 피해자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진이죠.
원래 이거보다 더 잔인한 사진이 있지만 그냥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주제는 고통의 문제인데요. 고통의 문제는 아마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주제로 예술들을 작품을 해왔었고, 고통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고통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그룹, 가족만 아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 같고, 한 사회가 이렇게 다 공유하고 있을 어떤 집단적인 고통도 있을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게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정서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런 고통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술가들도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몇 가지 예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빈센트 반 고흐가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보려고 하고 거기서 재능도 발견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뭉크는 고통의 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사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표현한 사례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뭉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독일의 이제 콜비츠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난민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을 상징해낼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목판화로 많이 그려냈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아무래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라는 거죠. 게르니카 내전에서 나왔던 건데, 저희 와이프가 이거는 좀 이렇게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작가 피카소 스스로는 어떤 전쟁의 여러 가지 면들을 입시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해서, 평화 관련한 책들 혹은 폭력이나 전쟁 관련한 책들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전쟁과 폭력과 평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선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인 거다라는 말을 잘 엮기 위해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건데, 또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이 그림이 실제로 게르니카 평화박물관에 걸리면 더 좋은데, 다른 여기 아래 보면 그 소피아 마드리드에 있는 뮤지엄에 걸려 있대요. 근데 그 복제품을 거기 게르니카 평화박물관에는 걸어뒀다고 하는데, 좀 그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루이스 부르주아는 개인의 어떤 아픔 그리고 기억, 유년 시절의 어떤 아픔, 그러니까 양부로부터 이렇게 겪은 그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를 해내고, 그것이 어떤 자신의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고통을 이제 대신 위로해주고 대변하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회나 구조적인 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릴라 걸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비 커널은 이제 이런 포스터 이미지 가지고 하기도 했고, 조금 가볍고 이미지 같은 이모티콘 같은 것처럼 했는데, 이런 것들로도 어떤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몰랐고 이번에 찾다가 봤는데, 흑인 여성에 있어서의 눈물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이고, 내가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 주체적으로
맞서 싸우는 저항의 의미의 눈물로서의 고통, 뭐 그런 것들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골라봤습니다. 고통과 공감의 문제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고통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 반응.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런데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죠. 제가 이게 딱 유일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평화학에서 공감이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재현하는 것에 있어서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존 로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정치학자기도 한데, 이제 홀로코스트나 그런 독일 나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연구를 주로 많이 한 사람인데, 2015년에 The Failure of Ethics라는 책을 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첫머리에 뭐라고 쓰냐면, 오늘날 우리의 윤리는 실패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육의 문제이든 사회 문제이든 종교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윤리를 도덕을 상실했다, 실패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고통의 문제 혹은 갈등, 전쟁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인간의 평화를 위한 능력이 뭐냐? 공감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인류 사회의 위협인 거죠. 공감이라는 것, 뭐 엠파시, 심파시, PT 이거 다 나눌 수 있고, 세세하게 언어학자들이 보면 이걸 어떻게 같이 쓰냐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통틀어서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도 있고, 대입해보는 것도 있고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 특징은 뭐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걸 말하잖아요, 공감은. 그렇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휘되는 기전은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입장에, 저 스토리 컨텍스트에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 공감인데, 상상력을 만들어주고 극대화하는 게 뭐냐? 예술의 역할인 거죠. 한국 사회의 고통의 갈등의 역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광주항쟁을 주로 다뤘지만 4.3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있고, 아주 최근에는 뭐가 있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가 있죠.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공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문화학자시죠. 엄기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표현된 말은 내 고통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unspeakable pain, unspeakable suffering 이란 말을 썼거든요. 이 unspeakable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재현하는 순간 그 원래 그 고통을 어떻게 할까요?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소한다거나 이렇게 줄여버리거나 왜곡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 아주 이제 레디컬하게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이게 내가 정말 힘든 일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막 나는 지금 여기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어제 일을 막 상상하고 그 나쁜 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말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게 말이 돼? 하고 말하는 순간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버리니까 이게 참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경험을 어디서 많이 하죠? 친구 간에도 하지만 이제 부부 간에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다 이해했어요.
우리 아내가 겪은 그 신묘하고 깊이 있는 그 감정의 거를 아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이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단어 그래 여보가 화가 났구나 라고 했더니 화는 아니고 화는 아니지만 짜증은 났구나 그랬더니 화도 아니지만 짜증과도 또 다른 무언가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맞추고 말겠다. 너의 지금 감정의 상태는 화는 아니지만 짜증도 아닌 어떤 흥분과 뭐 이런 상태에서의 그런 마음이지 라고 맞추고 싶은데 결코 아니래요. 이제 제가 봤을 땐 개념이나 언어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좁혀왔는데 이게 맞는데 아니래요. 결국은 그 말은 뭐죠? 내가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치환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지금 이 고통을 너가 다 알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저한테 얼마나 이제 상처가 되고 힘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타자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을 말로 표현한다,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우리는 이건 이제 불가능한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약이 있을까, 뭐 그런 점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보다 그래도 예술적 표현은 그나마 어떤 그 고통이라는 감정과 무게나 어떤 그 사건을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통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역할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술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작가시거나 가르치고 계시니까 주로 어떤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가 않고 또 제 공부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디어 스터디 쪽에 가깝거든요.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재현된 예술 작품을 청중이나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수용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은 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고통의 예술적 혹은 시각적 재현은 관객의 공감 혹은 공감 능력을 고양시키는가 아니면 저하시키는가 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걸 뭐 이렇게 증명해내고 막 하는 게 이제 논문 역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됩니다. 이 질문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주로 고통 중에서도 어떤 고통이냐면 전쟁이나 폭력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집중을 했고, 사진이 재현해낸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관객에게, 청중에게 공감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저하시키는가, 그런 이제 관심,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 역사를 조금 짧게 얘기해야 됩니다. 초기 이제 1830년대쯤에 사진기가 처음 발명이 됐는데, 그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매지컬 박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 상자, 그 처음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있었으니까 이 상자를 통해서 찍어낸 현실은, 이게 그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옮겨내는 것에서 어떤 왜곡이나 이렇게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도 있겠지만, 근데 사진이 그런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하니까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여기서 중간에 화가가 하던 작업 있죠. 옮기던 사람의 개입이 없어진 거죠.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사람의 가치나 판단이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않은 채 온전히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 자체를 재현해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을 어디서 가장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됐냐면 전쟁이라는 장르였어요. 그 전에는 전쟁이 어떤 거였죠?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죠. 다만 내 아들이나 내 가족이 가 있는 거였고, 우리 왕이나 군대가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전쟁터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상상할 수밖에 없던 것, 혹은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전쟁의 모습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데, 그걸 한 장에다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과장도 하고 또 영웅적인 모습으로 앞에 세우고 빛과 어둠을 조절해가지고 우리 편은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좁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메시지도 담아내고.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이라는 건 주로 상상하고 어떤 이렇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사진기가 발명된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1830년 존 매커시랑 로저 펜튼이라는 사람들 1850년대죠. 그때 이제 전쟁에 방갈 전쟁이랑 크리미안 워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온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쟁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당시 이제 전쟁 사진 하나를 구경하고 싶고 사고 싶어서 줄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무겁고 그다음 들고 다니고 몇 장 못 찍고 하니까 이렇게 일종의 전쟁 사진이라기보다는 전쟁에 있는 군인들의 어떤 포즈를 잡은 사진 위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들이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트 판 방식이 아니라 롤 필름이 만들어지면서 어디든지 가서 거기를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어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렸던 사진 장르가 전쟁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기 전쟁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로저 펜튼이 찍은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라는 사진이에요. 그 크리미안 전쟁 때 찍은 사진인데,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 뭔가 시편 글귀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막 같은 협곡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보면 이런 포탄들이 이렇게 남아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들에서 전쟁의 참혹한 실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말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유명세를 타고 이제 많이 팔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왜 이 사진이 그렇게 팔렸냐면 이게 현실 그 자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전쟁의 그 모습 그 자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로저 펜튼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포탄을 그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쌓아 나르라고 지시를 한 거죠. 일종의 스테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탄들이 원래 여기 없었습니다. 이거 원본 사진을 보면 여기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더 극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사진이 갖고 있는 중립성, 가치, 객관성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짓말이죠. 왜냐? 요즘엔 아무도 안 믿죠.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와 편집과 그 다음에 유통 과정과 요즘엔 포토샵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초반만 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만 해도 사실적인 묘사
기능이 카메라의 가장 큰 어떤 미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전쟁 사진의 극사실주의 혹은 사실주의,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영어로 리얼리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리얼리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주의, 극사실주의다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나중에 정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924년에 이제 베를린에 있는 이제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조그만 건물 안에 International Anti-War Museum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아주 조그만 공간인데요. 아이고. 네. 여기인데,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근대 평화박물관의 시초로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 나치 정부의 어떤 폭력성이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으고 글들을 모아서 만든 박물관, 전시장이에요. 에른스트 프리드리히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평화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 톨스토이나 뭐 막심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가 평화를 외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제 전쟁 반대 반전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진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War Against War라는 제목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열어요. 그리고 그 사진전에서 있던 이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War Against War라는 사진책을 이제 발간을 하는데, 1924년에 이 책이 불과 2-3년 만에 그 지역과 그 다른 접경 지역의 나라로 순식간에 막 이렇게 팔려나가면서 일종의 엔타이-워 무브먼트가 그 유럽 지방으로 확 퍼져나가게 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전쟁의 참혹한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면, 사실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당장 멈춰야 된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내거든요. 근데 이 책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한쪽에는 독일군 나치군들의 어떤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는 그로 인해서 죽은 병사들이나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을 모습을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한 구조 대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시도 섞고 뭐도 섞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당연히 어떻게 느끼죠? 이런 나쁜 나치, 이런 불쌍한 우리 동포, 민족, 친구, 가족,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배치 자체가. 그리고 나서 요 중간에 아마 그 사진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Face of War라는 섹션이 있는데, 전쟁 도중에 이제 얼굴을 심각하게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만 따로 모아서 전쟁의 얼굴이다라는 이름으로 내게 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이거를 뭐 논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볼 때. 근데 이런 사진들을 한 30페이지 정도, 아니 20페이지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여기 적혀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모아만 쫙 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얼굴이다, 이게 진짜 얼굴이다 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니 사람들이 막 흥분하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반대 시위를 해야 된다 하고 막 일어나게 하는 어떤 충동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사진과 평화, 그 다음에 광주항쟁을 중심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없이 그냥 준비를 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10일간에 있었던 거고 153명이 사망하고, 이건 경찰청 집계라 실제보다는 더 적게 집계된 건데 74명이 행방불명되고 4,141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된 적이 있거나 죽거나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5월 광주라는 사진집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요거는 그 전 버전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버전인데 여기 실렸던 사진은 그 시대를 사신 몇몇 분, 여기 몇몇 분 계시는데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명동성당에서 사진전을 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책자로 낸 건데요. 광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모아서 출간을 한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광주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시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 김준태 씨, 광주 민족의 십자가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격정적인 시도 이렇게 같이 담겨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똑같이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도 그 중간 섹션이에요. 그 당시 이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모아놓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왜 이런 비슷한 세팅이 일어나고 이럴까 굉장히 궁금했었죠. 더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모인 게 아니고요. 이 비슷한 식의 어떤 고통을 재현해내는 방식은 굉장히 자주 있어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충격적으로 어떤 그 전쟁이나 갈등, 폭력의 어떤 피해자의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의 고통의 묘사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잔 손택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책에서 사진으로 어떤 타인의 고통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의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보는 관객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관객들이 정말 좋은 영향을 받겠느냐,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까 우려가 된다. 라고 시작했던 게 사진의 관하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타인의 고통에서는 이미 시대가 이만큼 지났고 우리들은 벌써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어떤 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관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위치에 왔다라고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죠. 그런 표현을 썼죠. 네거티브 에피파니. 에피파니는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내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 그리고 신을 만나는 장면, 아련, 뭐 이런 건데, 그런 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일생일대 경험을 부정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수잔 손택이 어린 시절에 이제 서점에서 본 사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어떤 전쟁의 참혹한 모습의 사진을 담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보고 집에 갔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그 자극의 레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충격적인 사진을 노출됐을 때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꺼리게 되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충격적인 자극을 또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관음적인 욕구라고 해서 이 폭력의 포르노그래피,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생긴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익숙해지니까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더 강한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더 기괴하고 더 폭력적인 사진들을 찍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뭐냐? 관객이
이런 어떤 폭력적인 사건을 봤을 때 더 이상 공감이나 도덕적인 반응이 아니라 둔감하게 된다라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런 내용의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 의하면 타인의 고통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관망하게 되고 오락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마치 현실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스펙터클,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세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하는데 하이퍼 리얼리즘 쪽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비릴루나 아니면 뭐 지젝이나 뭐 보드리아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9.11 테러가 딱 터졌는데 그 터진 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캡처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 장면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이제 관객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후 이런 걸 모르고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젝의 표현에 따르면 그거를 찍어서 재현해서 보여주는 순간 관객은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사실적 묘사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미디어 철학자나 언론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감 피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잔 몰러나 캐롤린 딘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수잔 몰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어 속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재현된 것을 작동하는가, 그런 이미지를 생산하고 편집을 하는데 미디어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업화라는 어떤 이제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게 하고 팔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봤는데? 근데 다른 사건이기도 하고 이거 또 나오네? 지겨워 하면서 끈다던가 아니면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뎌지는 것들 말하는데 그거를 공감 피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캐롤린 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끔찍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인류 대학살, 폭력성의 경험인데 역사인데 그 아우슈비츠가 이제는 시간이 이만큼 지난 다음에는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너무 많이 회자되고 언급되고 보아지고 익숙해져서 누가 그걸 그렇게 처음과 같이 느낄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을 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걱정하는 글들이 이제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어떤 타인의 고통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이런 비평가를 주장하듯이 저하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데이비 캠벨이라는 사람이 공감 피로의 신화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공감 피로라는 것이 손탁이나 뭐 몰로나 이런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옳은데 그게 이론적으로 옳지는 않다라고 말해요. 왜냐? 공감 피로라는 경험은 개인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개인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것이 다른 이제 팩터들이 있잖아요. 요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이걸 보지만 또 다른 데서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나와 비슷한 사람의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상충돼서 내가 이런 거를 다시 더 있을 수 없도록 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감 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손탁이나
공감피로 이론가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뭐랄까 수용의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종의 지나치게 큰 걱정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게 심플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진 매체가 됐든 예술 매체가 됐든 시각 어떤 예술이 됐든 그것은 자체로는 기능이 양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공감이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여태까지 논의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가? 어떤 사진은 어떤 사람들 끔찍하게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어떤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다라고 비난받을 사진이고, 어떤 사진은 정말 고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관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가? 그거의 문제죠.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리암 케네디라는 아일랜드 이제 영문학자인데 이제 사진을 주로 공부하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터프하신 분이고 저도 직접 만나 뵀는데 멋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Framing Compassion이라는 책이 아니라 이제 아마 이제 논문인데, 그런 논문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많은 종군 기자들이 여기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대부분 그 방식 뭐라 그러죠? 그 군대나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찍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원하는 또 그 포맷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오면 신문이 잘 팔리니까 이런 걸 찍어와라 뭐 했는데, 이 레리 버로우스라는 이 사진가는 거기 갔는데 굉장히 그 참혹한 현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그 베트남 전쟁을 사진 카메라 앵글에다 담기 했는데요. 그 사진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켜서 라이프지에서 계속해서 독점으로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이런 이제 뭐랄까요? 뭐 반전운동가들에게는 전쟁 군인들은 굉장히 악마적인 모습으로 상상이 됐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전쟁 꼭 이겨서 공산당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군인은 씩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 끌려온 이 군인의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굉장히 묘한 표정의 사진. 이게 이제 어떤 아까 말했던 앰비벌런스 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DMZ라고 요 공간 안에서는 전투를 할 수 없는 공간인데 부상당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라든가, 그다음 그 안에 카톨릭 신자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뭐죠? 성체 이렇게 성만찬하는 모습, 받아먹는 모습인데, 이 군인의 모습 속에 어떤 종교성이랄까 간절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베트남 전쟁은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compassionate photography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 이런 글들을 썼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재현 방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원래는 이제 초현실주의도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뺐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예인데 이제 사회적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장르예요. 19세기 말부터 했는데 주로 1930년, 20년, 30년 이때쯤에 확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사진가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나 고통을 사진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지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개념이긴 한데, 다큐멘터리 사진 장르에는 두 큰 흐름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기록사진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기록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진은 기록 그 자체여야 한다.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아. 아까 말했던 사실주의랑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그냥 딱 찍는
그 역사 그 순간 그 자체를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니콘 사진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B가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막 깔면서 개입하지 않겠다. 뭐라고 그랬죠?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저 멀리서 바라볼 것.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 바라볼 것. 뭐 이런 식의 광고 카피가 있는데 니콘 사진기가 추구하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라인이 뭐냐면 사진의 어떤 기록 그리고 객관적 사실적 묘사 그 라인이래요. 근데 다 똑같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쓰는데 기록사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들은 뭐냐면 사회 참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처음 바탕이 됐던 게 이 시기죠. 이 사람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모셔널한 뭔가 이렇게 좀 포이틱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떠올릴 때 나오는 작가들이 다 이쪽이죠. 그래서 제이콥 리스라는 How the Other Half Lives 이거 뭐냐면 이제 지구의 절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사진집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이 막 이렇게 잘 살 때 뉴욕의 빈민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그 도시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그쪽에 찾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고 거기서 같이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도 이제 보여줄 건데 굉장히 다른 방식의 재현 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뭐 루이스 사인이나 워커 에반스나 로버트 카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회적 다큐멘터리 사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이콥 리스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그 시대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어떤 폭력을 이렇게 사실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폭력적 사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재현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슬픈 모습도 아닌 그 어느 중간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루이스 하인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어린이 노동자, 아동 노동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다니면서 찍었는데 특히 공장 기계에서 찍은 이 소녀나 이 사진은 굉장히 아이콘,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던 학교에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아이콘과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영향 안에서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시아 랑이라는 여자 사진 작가인데 1930년대에 FSA, Farm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라는 얘기 들고 저 시골이나 이런 데서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막 불만이 이렇게 쌓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그레이트하지 않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몽할 수 있을까? 사진 작가들을 300명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퍼뜨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내는 어떤 그 그 농부들의 모습을 담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멋있는 삶을 우리는 그래도 자긍심 있는 그레이트 아메리칸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자. 계몽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작가들이 막 터져서 이제 사진을 담아오는데 이제 도로시아 랑도 비슷한 어떤 보도 지침을 받고 막 찍어오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찍으면서 거의 말미쯤에 만난 여성입니다. 근데 이미 만나는 중에 도로시아 랑이 안 거죠. 얼마나 이제 농장에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느낀 자기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이렇게 다녔는데 이 마을의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이 여성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애들이랑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아 랑이 왔다가 찍으려다가 하고
차 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성의 모습이 떠나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자마자 내려서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한테 찍는다 안 찍는다 말도 안 하고 이 여성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한 발짝 찍고 또 가서 한 발짝 찍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찍고 해서 요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시아 랑이 쓴 글을 보면 아까 이제 뭐 떠나서 돌아오면서 잊을 수가 없었고 내리는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었고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고 나와 그녀 사이에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미 실제로 듯한 뭐라 그러죠? 충분히 그 포즈 안에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당시 이주민이자 여성이자 농장 시골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미래를 걱정하고 근데 그 걱정과 그것이 슬픔이나 어떤 격정적인 것도 지나서 이렇게 뭔가 지쳐버린 듯한 이렇게 좀 비관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얼굴, 표정이 이제 찍혀서 이 사진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복지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된 사진으로 손꼽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어떤 고통, 폭력 그런 것들은 담겨있지 않은데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그 고통이 뭔지 알 것 같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이렇게 끌어내므로 인해서 관객이 이렇게 이제 뭐죠? 피사체의 입장이 되어 보게끔 만들게 하는 방식의 사진이 이제 사회적 다큐멘터리 사진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할 때 이 사진이랑 굉장히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없어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27일쯤이 이제 거의 끝나는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그 시청 건물에다가 합동 장례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이 쫙 있고요. 그 태극기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이미지들 보셨을 텐데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울고 뭐 통곡하고 뭐 붙들고 뭐 그런 사진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광주 항쟁을 이제 찾아보시면 보통 다 그렇게 격정적인 감정의 그런 사진들도 있고 뭐 슬픔이 있고 뭐 폭력도 있고 있는데 이건 외신 기자가 찍었거든요. 근데 누가 찍었는지 못 찾았지만 이 외신 기자가 찍은 이 꼬마 아이의 표정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당시에 광주 항쟁의 피해자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요. 다른 사진도 많은데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야 더 그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게 더 되게 신기한 일이죠. 이 사람은 꼬마 상주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조사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야 할 걱정에 당시에 누가 왜 이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아가야 하는가, 왜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막 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 후에 한 대학생이 된 다음에 인터뷰 기사를 보면 자신은 이때 상황 파악이 안 됐고 그저 배가 고파서 기대고 있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고 세상 바깥에서는 광주항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고통,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말하는 폭력, 고통이라는 단선적인 고통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입체적인 고통을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 좀 지날 때는 민감해가지고 나 찾아오지 말라.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막 화도 내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망월동 묘지관리인으로 취직하기도 하고 지금은 5.18 관련 전남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사천 씨 어린 꼬마 상주에 대한 기사가 이때 말고 가장 많이 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분이 결혼할 때였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 준 거죠. 얼마 전에 그 코레일 여승무원들이 12년 동안의 투쟁을 끝내고 마침내 이제 다시 정규직으로 복직했잖아요. 내일처럼 이제 깊었는데 이 이제 꼬마 상주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잘 크고 결혼을 한다니. 왜 그렇죠? 가정을 잃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사람인데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건에 전 국민이 되게 기뻐했었던 그런 사진이죠.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막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방식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은 고통을 그대로 묘사하는데도 재현하는데도 어떤 그런 뭐랄까요? 관객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뒤로 하게 하거나 다른 욕구들을 갖게 하거나 그러는데 어떤 사진들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있고 알게 하게 하는 힘이 있고 생각하게 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힘이 있는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뭘로 설명해야 되나 이제 하다가 너무 단순한 이제 설명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도움이 된다면 이제 하는 건데 하나는 굳이 구분하자면 고통이긴 한데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적인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사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재현해낸 것에 그치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깔려있냐? 폭력성을 혹은 폭력성이란 말 외에 어떤 게 더 좋은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어둠 모르겠습니다. 부조리함 그것을 최대한 보여주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수록 그 보는 관객이 충격을 먹고 내가 이걸 어떻게 못 참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 거다라는 어떤 이제 가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르쳐서 손탁은 충격 테라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충격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 직접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그냥 어떤 욕구나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악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죠. 그렇다면 이 다른 사진의 경우에는 고통이긴 한데 감정적인 고통 혹은 내면의 고통 혹은 감정적 고통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고통을 생각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것, 주제로 하는 거죠. 사실적이긴 한데 물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왜 사실이라는 말을 하냐면 원래 논문에는 초현실주의도 넣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사실적이지만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에 의해서 재현될 때 타인의 고통과 관객이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 군이 몇 년 전이었죠? 2014년에 가자 지구에 에어스트라이크 공습 미사일 이렇게 전투기 보내가지고 공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자 지구에 공습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고 막 병원도 죽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보도를 했는데 한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카우치를 갖다 놓고 그 공습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러죠? 상징적인 사진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겪는 현장은 완전 전쟁통 그 자체거든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자기 애가 죽거나 아버지가 죽고 뭐 건물이 죽고 자기가 지금 지낼 집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이쪽 사람들은 그걸 구경을 한다.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더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영화 속에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여기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세상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광주항쟁 관련한 왜곡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일베 저장소 알죠? 일베 아시죠? 일간베스트 저장소. 거길 가면 이런 광주항쟁 왜곡 일들이 얘기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라는 이름으로 함이 왔고요. 근데 착브리오라고 이렇게 써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다가 영수증을 이제 얹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쳤던 사진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어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막 조롱하고 희화하고 하는 이런 공감 능력의 상실이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TV나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나를 살기 위해서 안 본다든가 그냥 넘는다든가 라이크만 누른다든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 예술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되고 또 이제 소재로 사용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혹은 예수님이 수단당하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면 크루시픽션이잖아요. 그런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고통의 재현이 있고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딱 지금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그 방향 뭐냐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가를 시각적으로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 그 영화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채찍을 뭐 재현해내는 고증과 그다음에 맞는 순간의 소리며 뭐 카메라 앵글이며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 영화의 그 포커스, 그 중앙,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쓰러져서 맞고 피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현을 통해서 이제 감독과 제작자가 원하는 거 뭐냐면 사실 그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고통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얘기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방식의 기독교적인 대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 왔지 않나. 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생각하고 또 쥐어짜서 이렇게 한다던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질문으로 남길 거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는데 하여튼 그 육체의 고통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서 아파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몰트만은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몰트만, 윌겐 몰트만 독일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The Crucified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독일인으로서 자기가 어렸을 때 두 번의 큰 경험을 하는데, 한 번은 함부르크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 때문에, 대화재 때문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는 거를 목격을 하고 평생 잊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고민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우슈비츠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긴 하지만 피했지만, 자기가 있었던 이 사람들, 내 누군가의 아픔들, 이 역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평생을 씨름했던 신학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씨름하던 중에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때 이 물트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관망한 것도 아니라 우리 고통 안에 같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말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개념이 되었지만, 칼 라너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그 당시 이 물트럼 한가의 이제 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냐?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겪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그게 우리의 신론과 맞지 않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트만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고통당할 수 없는 분인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들 예수가 완전히 분리됨에 혹은 abandonment이라고 버려지는 경험으로서의 고통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자 인간인데, 그 신이자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일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속에서의 완벽한 일치와 사랑 안에서의 기쁨, 늘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어떤 교제, 관계는 그런 건데, 죄의 어떤 무게 혹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에 이제 물트만이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데, 그 고통은 우리가 말했던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류와 어떤 관계 속에서의 단절, 어떤 버려짐, 홀로 있는 것, 암흑 속에 있는 것, 뭐 그런 것으로부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그 가장 깊은 심연에는 아마 그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잊혀지고 나 혼자 있고 암흑 속에 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육체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어떤 가장 큰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단지 멜 깁슨 영화처럼 이렇게 막 때리고 막 맞아서가 내가 그 고통을 안다, 이게 아닌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경험한 고통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단절된 나밖에 없는 버려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세월호 얘기를 좀 할 텐데, 세월호 사람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아무도 자기네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네들을 잊을 것 같고 버려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 관계가 더 힘든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 더 힘들었다. 특히 교회를 다니시던 피해자분들, 가족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많이 반문도 했었고 실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가장 큰 기독교적 좋은 반응은 원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이래서 이래, 네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던 것들도 있죠. 근데 이거를 막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신학 페이퍼니까 넣긴 했어요. 그리고 고통이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고통의 이해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의 수준이나 혹은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것만은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고통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재현들은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스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네. 아이고. 많이 아시는 그림이죠. 샤갈의 하얀 십자가 처형인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많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당시의 전쟁과 고난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샤갈의 눈에는 내가 이렇게 피난길에 있으면서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하는가. 예수님은 또 이 고통, 이 전쟁과 이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어떤 묵상이나 성찰소에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광주항쟁 사진도 뒤로 가다 보면 이제 후에 사진 작가들이 이제 고은미술관 관장이죠. 지금 이상일 관장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이상일 관장은 광주항쟁 당시에 군인이었고 광주로 투입이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왔더니 거기 있었고 그 현장을 목도했고, 그 이후로 자기가 이제 대학을 진학은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고 잘하는 거라고는 체육하고 사진 찍는 거. 그래서 내가 사진 기술 배워서 아버지 사진관 차려가지고 아버지나 잘 모시면 살아야겠다고 사진과에 입학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당시에 망월동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이름도 꺼내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가서 망월동에서 사진을 찍고, 처음엔 못 찍었지만 이렇게 차마 못 찍었지만 미안해서 그 이후로 평생 자기의 어떤 일생의 과제처럼 생각하고 망월동 시리즈 사진을 찍어오고, 이건 2013년에 보훈미술관에서 그날의 플라송이라는 전시 때 내온 사진입니다. 네.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어떤 그런 게 먼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타인의 고통을 할 때는. 그래서 5월의 어머니 해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네, 얼마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별 내용은 아니고 그냥 평이한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준비했고요. 제가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하는 거는 타인의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이 뭔가. 근데 이거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갖고 말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칫 구체적 고통이나 뭐 이런 방식을 굉장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회에 이렇게 뭐라죠? 이슈를 던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예언자적인 작품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아무도 않으시겠죠.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내가 어떤 타인의 고통이 됐든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 안에 깔린 생각의 흐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더 강렬하게 보여줌으로써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가 내 생각의 전부인지 혹은 이 문제의 어떤 원인과 배경과 이야기와 나와의 관계와 생각들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 성찰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객들에게나 그 컨텍스트가 없는 혹은 이게 전시관에서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제 강의는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고통에 대한 전시가 조금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을 틀리신 것 같아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관계가 정확하거든요. 고통의 이해가 깊을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의 이해가 깊을수록 저는 고통의 뭐랄까요 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이가 있을 거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사진만 예를 들어볼 때는 이제 그 지역의 사전 정보가 없이 어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재현한다고 해도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타인의 고통까지 안 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어떤 여행지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 그 지역 사람 돼보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행 중에.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카메라들도 좋고 핸드폰만 해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의 멋진 사진들을 막 다 또 찍어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멋진 사진은 그냥 이미지 멋있는 아무리 찍어봤자 그건 누구나 다 찍는 사진이고 이미 있는 사진이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그냥 복제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한 달 정도 살면서 만난 어떤 사람과의 이야기나 이 지역에 유독 뭐 고양이가 많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특징들이나 그 도시 예를 들면 그 여행지를 예로 들었으니까 그 여행지 내에 내면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찍어낸 사진은 비록 어떤 고양이 하나고 어떤 히잡을 쓴 여성 하나고 아니면 어떤 뭐 쓰레기나 뭐 경치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나 그 여행지의 깊이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관계라는 걸 그 이해의 깊이가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도 이런 강의하면서 제가 막 주변에 있는 고통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수록 그래야겠다라는 생각들은 항상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런 가르침 혹은 그런 정신들이 좀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열린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각과 그런 거기서 나오는 관계들이 분명히 이제 다르다고 말하면 좀 이제 너무 구분짓는 것 같고요. 조금 장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종교의 역할을 생각할 때 종교가 이제는 인문학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과거에는 종교가 막 예수님의 이제 막 그런 패션을 강조해가지고 자기도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적인 거 말고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 이러니까 저렇지 이렇게 쉽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세월호가 뭐 어때서 일어난 일이다, 뭐 동성애 때문에 그랬다 라든가 뭐 암 걸린 사람한테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 뭐 라든가 뭐 하여튼 사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신앙이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걸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사회의 이제 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 깊이도 없이 어떤 개념적이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종교인 얘기입니다. 사실 이 논문은 이제 신학생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예술이나 사진 장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예술가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나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발전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미 좀 그런 현실에 가고 고민하고 느끼고 하면서 하니까 좀 이런 강의는 별 필요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고통의 이해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고통에 대한 대안 혹은 해법의 수준에서 너무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게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 눈에 예쁘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새로운가, 이게 내가 갖고 있던 방식, 정체성과 또 뭐 이런 것도 고려하실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질적으로 그 고통의 깊이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관계 속에서의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걸 함께 마주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정말 나와 너무나도 내가 전혀 모르고 어떤 연관성도 없고 공감할 수조차 없는 문화라든지 삶을 살고 어떤 고통, 상상에서는 고통을 겪는 보도 자료 내지는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도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의도와 의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접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때 오는 그 이상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겠다 아니야. 다시 가서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 너무 거창하네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있다면 그 고작 한 장의 페이퍼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반응이 어때야 할까? 그것이 인간적으로든
물리적인 모든 예술가로서도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뼈아픈 질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아주 사소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와의 갑작스러운 대면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의 반응과 태도는 어때야 할지 너무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뭐 이제 시민사회에서 내가 성숙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사람도 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도덕적 기준이랄까 신앙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높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도록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순간에 겪는 이 좌절감이랄까 이 간극을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있는 일이고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일 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앙인이라고 모든 일에 막 다 착하게 모든 일에 다 막 열심으로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지만 그건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고민에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고민과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극이 있는 한편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신앙이라는 이유 혹은 어떤 인생의 어떤 만나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다시 돌아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찾아보게 되고 알고 봤더니 이게 되게 힘든 일이고 마음이 자꾸 가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후원도 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직접 가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혹은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뭘 좀 해봐야겠다 한다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명이죠. 네. 전 예술가에게 따로 사명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다 잘할 수 없고 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에 내가 작품을 만들고 이런 거 하기 싫고 나 이런 걸 해야 더 잘 나갈 것 같고 이런 걸 하고 싶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질 않고 막 기도만 하는데 자꾸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뻔히 아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또 다른 문제지만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준을 놓고 기준과 멀어진 간극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그냥 접어버리시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작가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네.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